안녕하세요. 법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재 가장 첨예한 문제는 뭐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수사 자문단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자문단이라는 건 법률 자문을 하는 기구로서 전직 판사나 검찰 출신들, 즉 형사법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추미애랑 이성윤이 말하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250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래요. 법조기랑 학계 다 포함돼서 그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추려서 구성한 것을 말한답니다. 그거 모르셨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재판을 심의하게 됐다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에 대해서 불기소해야 되고 수사 중단을 권고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양양자라는 사람 생각나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에다가 꽂아놓은 이 사람, 삼성전자 상무 출신. 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겠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물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끌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지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이거 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죠. 이 비정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상의 시작은 뭡니까? 저는 사실 불기소로 이재용 문제를 불기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뭐 그렇게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찾아서 벌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그 벌금을 국고로 반환시켜서 그 돈으로 좋은 일에 쓰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잖아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4조 5천억의 원에 해당하는 거니까 워낙 액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동안에 뭐 그렇게 해먹은 게 많은데 그 액수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나 보죠? 어쨌든 벌금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그 모양새가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검찰 내에 무슨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추미애랑 이성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니, 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 오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보다 더 많이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근 자료예요. 7월 3일 자료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조국부터 모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뜨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조국 사태가 딱 나타났을 때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도 생생해요. 조국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진짜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걸 하나 둘씩 보세요.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 말이죠. 2014년에 5월 달에 조국 아들하고 이렇게 트윗을 했다고 그래요. 뭐 합격을 축하한다. 뭐 아저씨랑 친구해 준 것도 고맙고 살 좀 찌우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조국을 변호하는 건 거의 가족과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가족을 그렇게 비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일단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최강욱은 피의자 입장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빠져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이상한 사태라는 거죠.
근데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최근 7월 3일자에서 조국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조국이라는 인물이 본인 출세에 이로운 사람한테 그렇게 청탁을 들어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의를 위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할 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건가,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법적인 것에 책임을 집니까? 근데 이 추미애 씨 말이죠. 지금 법무장관 조국 대신에 들어가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한 거는 평범한 사람 다 사랑하죠. 근데 그 아들이 기자들한테 당신들 나 누군지 알아?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추미애 아들이 27세인가 뭐 이 정도로 컸단 말이에요. 그럼 똑바로 자라지도 못한 사람이죠.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뭐 특권을 아들이 나서서 특권을 주장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카츄샤인가 뭐 그런 지금 군대를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탈영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탈영, 준탈영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추미애 씨가 아니 법무장관이 자기 아들을 비호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굉장히 잘못 길렀다, 죄송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태도를 보세요. 전화해가지고 이게 준탈영 사건인데도 몸살 때문에 휴가를 좀 연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전화를 했다 그래요.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럼 자기 아들은 지금 귀대를 안 한 상태인데 전화로 휴가를 연기를 해도 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의 잣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추미애 장관이 뭐 똑똑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사회 정의를 위한 그 잣대를 가를 사람인가 아닌가 그 기본이 됐나 안 됐나 이걸 말할 때 조국도 추미애도 XX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장관질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요. 법무부라는 거를 제가 구도를 이렇게 봤더니요. 장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이 있고 법무실 쭉 있고 검찰국이 있고 범죄예방국, 인권국이 있습니다. 교정국이 있고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조사과, 뭐 외국인 정책과, 난민과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즉 법무부라는 것과 검찰청이라는 것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한국은 특별히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전혀 조금 성격이 다른 역할을 하면서 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청이라는 것은 좀 더 그 사안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것이 검찰청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그렇게 누가 위고 누가 아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라. 이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무부의 구도를 보니까 그러네요.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느냐?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시 상부 외압이 있었는데 이걸 부당하다. 그리고 맞섰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법을 상부에서 지시할 때 자기는 따르지 않겠다. 이런 소신 발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윤 총장에 대해서 그때 신뢰를 엄청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검찰청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이 적법한지 정당한지 이것에 이견이 있을 때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검사라는 그 직분이 그 법을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고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의 특별한 권한이 인정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총장을 뭐 사퇴하라 마라 이럴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윤 총장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뻔한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조국 이하 그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비리가 굉장히 많으면서 그것을 덮으면서 그 윤 총장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퇴를 하라 마라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거는 지금 그럴 수 없다. 그 윤 총장의 그을 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말이죠. 현재 한국에서 지나치게 뭐 중국이 사실은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 보러 너희는 소국이니까 대국의 말을 따라라. 중국이 하는 그 외교적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결단하는 방식도 상당히 원시적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려나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갖고 모든 그 관광단을 보내지 않고 근데 솔직히 그 중국 관광객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 또 그걸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소화하기도 힘들잖아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종류별로 지금 관광을 하러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명품에 쏠린다든가 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쏠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불균형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원치를 말아야 되죠. 무슨 그 관광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뭐 몇 명까지만 받아들이겠다. 일반 그 상업행위를 하는 것과 관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쿼터제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균형적인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광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우연히 찾아낸 자료인데 한국은 지나치게 간판이 영어 간판이 많습니다. 그 주변 다른 나라 뭐 대만, 일본, 중국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는데 뭐 외국인들한테는 뭐 한글을 배워라 어쩌라 그런 거를 막 돈까지 막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딱 왔을 때 이것이 영어로만 쫙 써 있는 간판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안군에 있는 뭐 퍼플 섬이라고 명하게 됐다는데 이것도 그냥 보라 섬이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이쁘잖아요. 이 말이 보라 그런 게. 근데 왜 굳이 퍼플이라는 말을 이거 발음하기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 발음 잘하지 못하는 사람 상당히 저도 발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발음을 써가지고 그 섬 이름을 지고 영어자를 썼다는 것조차도 너무 웃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퍼플이라는 보라라는 색깔은 성소수자를 뜻하는 색깔이에요. 외국에서는. 근데 왜 굳이 이런 색깔을 택했을까? 이런 것도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뭐 굳이 채택을 했다면 그냥 보라섬이라고 그러고 차라리 보라색에 해당하는 그 꽃들 있죠?